지인분들께는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들다고 하죠. 여기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구직자분들, 대학생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권의 중위권 대학에 공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대기업들을 거쳐서 지금은 한 회사에 PM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을 제가 채용도 해보고, 제가 회사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면접 경험들, 사람들을 많이 뽑아본 적도 있고, 현재도 조직에서 기업의 소속으로 경력 사원들을 제가 채용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가 돼서 이렇게 채용을 당했을 때는 꽤 오래전, 그런 신입의 시절은 꽤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그런 채용 시장의 흐름이나 그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시각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남들이 많이 갔던,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가 아니라 좀 희귀했던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전공이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공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취업을 할 때에는 저한테 걸림돌로 작용할까봐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실 제가 취업을 하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정리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과연 취업하는 데 좋은 요소로 작용을 했는가를 좀 들어보시면은, 또 각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런 강점들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사할 때 당시에 제가 입사했던 그 회사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회사였어요. 광고를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 당시에 사람이 미래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굉장히 핫한 기업이었죠. 그리고 중공업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TV 광고도 실행을 했고, 그때 막 선호도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도 320명 신입사원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학교 출신은 3명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가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수의 동기들이 서울대학교, 연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소위 명문대에서 온 동기들이 바글바글 거렸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그 광고 덕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그때 320명 정도를 뽑았는데 지원자가 4만 명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선호도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로 이제 급부상하게 됐던 상황이었죠. 회사의 오너가 직접 대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취업 설명회도 하고, 어떤 우리 인재들을 원한다 막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회사의 제품을 캠퍼스로 가져와서 막 시연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핫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당연히 경쟁률도 높았지만 그냥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스펙의 지원자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학벌과 학점 같은 소위 말하는 스펙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제 동기들도 보면은 굉장히 학점이 좋고 스펙도 좋은 친구들이 서류만 넣으면 광탈한다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지원을 했던 회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합격할 거라고는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 점수도 굉장히 낮았고 학점도 겨우 졸업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또 운이 좋게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을 하게 됐고, 합격만 겨우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성공 스토리들을 쌓으면서, 그 가기 어렵다는 또 신입사원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죠. 지역 전문가 과정도 제가 선발이 돼서 지역 전문가로 미국도 1년간 다녀오고, 또 그 뒤로 이직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면서 지금 꽤 괜찮은 커리어를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신입사원으로서의 그런 취업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종종 취업, 이직,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제 지인분들께는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먼저 대학생활 때부터의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라는 사람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좀 보시면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 대학생활에서는 학점도 굉장히 낮아서 제 학점이 2점 중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그런 때였고, 심지어 영어 점수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업을 하겠다, 특히 대기업을 취업하겠다라고 하면 학점이 좋아야 되고 당연히 학교도 괜찮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인데 저는 그 중에 어느 것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생활에서 저만의 이점을 만들 수 있었던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학점과 연계 전공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학점이 2점 중반대여서 굉장히 학점이 낮았는데요. 이 점수로는 졸업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데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아봤던 게 뭐였냐면 연계 전공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학점이 낮으니까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영어 공부를 더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학점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전형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는 그 방법으로 가서 휴학을 하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졸업하는 연도를 늦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졸업 시점을 늦추지 않고도 학점을 보강할 수 있는 연계 전공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제가 졸업한 학교는 굉장히 공대 위주의 학교였고 공대 인원이 전체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도 우리 전공 학생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점을 낮게 줄까, 더 까다롭게 줄까가 좀 트렌드였던 그런 학교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계속해서 안 좋았고 심지어 4학년이 돼서도 저는 학점에 어떤 어드밴티지도 받지 못했던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던 그런 학교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은 공대가 아닌 다른 전공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문대, 상경대 이런 데들을 좀 찾아보게 됐었고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바로 법대였습니다. 공대에서 법대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제가 입사하는 친구들 봤을 때 굉장히 희소한 조합이고 지금 많은 공대생들이 다른 전공과 결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결합을 하는 전공이 상경대입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쪽 전공을 많이 이렇게 취득해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하는데 저는 그때 법대를 골랐고요. 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글을 쓰거나 그런 말로 설명하는 거 이런 것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법대를 결합한 연계 전공 그게 공대와 법대가 연계가 됐을 때는 과학기술법학사라는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 적성에 잘 맞았던 법대 수업이었던 덕인지 저는 법학과 수업에서 대부분 A나 A 플러스를 맞으면서 제 평점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3점대 이상으로 평점을 올리게 됐고 졸업도 할 수 있을까 말까 였던 상황이었던 제가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수대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학교에서의 요소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인데요. 제가 대학 영어가 4학기에 걸친 수업이 있었는데 대학 영어에서 평점이 C 정도 나올 정도로 심지어 D도 있었던 굉장히 부끄러운 영어 점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토익 점수는 없었고요. 토익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어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토익 점수를 어떻게든 700점 이상을 따서 토익 점수로 기존 대학 영어 점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영어 실력을 빨리 늘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든 미국을 가서 어학연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어학연수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어학연수가 지금처럼 많이 보편적이던 시절도 아니었고 저희 집안이 그렇게 금수저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한국인이 최대한 조금은 적은 그러면서도 날씨나 범죄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낮아서 제가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제 영어 점수가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가 영어를 재수강 했을 때에도 비제로를 맞을 정도로 영어를 굉장히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가면서 세부적으로 선택했던 방법은 당시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현실 자체가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너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거를 불평하는 거야 라고 저를 바라보기도 했지만 저는 영어는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인들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라고 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어학원을 가게 됐는데 같이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여학생이 제가 졸업하던 날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저한테 뭐라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대학 생활에서의 시사점을 좀 뽑아보자면 사건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사건 사고라 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술과 연루된 사건 사고들을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저는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없었고 저는 오히려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면서 사건 사고들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사고의 한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저는 창업 경진 대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창업 경진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저는 전공 시험을 포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그거를 봐주실 법도 한데 저희 교수님들은 그런 거를 봐주시지 않아서 해당 과목을 제가 중간고사를 굉장히 잘 봐서 1, 2등 안에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를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시험을 봤다는 이유로 저는 C 플러스를 받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남들이 다 하는 한국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운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맨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저는 그런 길들을 가지 않았고 현지에 있는 커뮤니티들, 대학생들 모임에 가서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다른 경험도 많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익숙하지 않은 길이고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제 룸메이트가 저희 집주인을 고소해서 미국의 법정까지 서보고 변호사를 선임해보고 이런 일들도 경험을 해보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제 대학 생활에는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개인의 그 대학 생활을 좀 짧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이 대학 생활에 제가 말씀드린 요소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만 들어도 조금 이런 것들은 좀 팁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경쟁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 이 친구, 저지만 이 친구는 자기의 처지를 굉장히 잘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학점도 낮고 영어 점수도 낮고 그 영어를 재수강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직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직시하지만 우울해하지 않는 그러면 방법이 뭐지를 좀 찾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점이 낮고 영어 점수가 낮다라는 걸 직시했고 또 하나는 7살에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1년을 벌 수 있는 마진이 있다라는 것도 자기의 강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적성 검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 결과들을 잘 기억을 해왔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강점이 적성 검사에 보면은 이과적인 점수 못지않게 문과 점수가 더 높았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학생들은 공대를 택하는 환경이었지만 본인이 문과적인 강점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여기서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이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잊지 않았다라는 점, 자신의 처지, 강점 같은 거를 잘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주요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친구는 본인의 습성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로 쌓는 지식보다는 직접 부딪혀서 현장에서 쌓아가는 지식이 더 깊이도 깊고 본인한테 체화가 잘 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도 본인을 잘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인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본인의 약점을 또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앞에 닥쳐있는 난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소를 정리를 해보면 남들과 같은 길을 꼭 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까 그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본인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뭘 못하는지 이거에 대한 인지가 크겠죠. 그거에 대한 자각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도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려는, 내가 안 가진 거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없는 거를 채워서 남들하고 같아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남들이 서 있는 그 줄을 나도 따라서 줄을 서게 되는 그런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롤모델을 정하고 내가
롤모델로 정한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저한테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제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도 변화에 어떤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줄을 똑같이 안전하게 줄을 그 뒤에 가서 서게 된다면 제가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적게 되겠죠. 오히려 그럴 때는 제가 다른 차선을 찾아서 다른 좀 더 여유 있는 차선을 찾아서 제가 앞서 나가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실제 도로에 자동차 교통을 연구한 연구 자료를 봐도 진출로와 출입구가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산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일정량 이상의 밀도의 차량들이 몰리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실생활에서 저희 진짜 삶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길에서 진출로와 출입로에서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거기에는 적체가 발생하고 밀리는 현상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강한 엔진을 갖고 있는 슈퍼카와 같은 그런 차량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실수할 때마다 내가 치고 나가서 똑같은 차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강한 심장이나 엔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좋은 차선을, 더 잘 뚫리는 차선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이 친구가 취업을 하던 그 시기에 모두가 학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학점만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학점을 올리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연계전공이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방법을 찾았고 그 연계전공 내에서도 경영학이나 경제학 같이 공대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이 아니라 법학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색깔의 조합을 찾아냈죠. 그리고 어학연수가 굉장히 흔하지 않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어학연수라는 방법을 찾았고 이 어학연수가 토익으로 유명한 학원에 돈을 쓰는 것 대비 비용적으로 굳이 더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도 미국에 갈 수 있다는 방법을 찾았고 그 안에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그 안에서 한국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영어 점수는 높이고 영어 실력은 높이고 그러면서도 비용은 절약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그런 색깔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한국인들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나름대로는 신박한 방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사실 어딜 가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족보를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쌓아놓은 그들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족보가 있었고 그들만의 공부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끼리는 도서관에 가서 토익 공부를 하고 이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친구는 거기 가서도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한국인들과 거리를 멀리하고 현지인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찾아갔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또 그 방법 내에서 쌓아진 것들이 결국 이 친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도 처음에 자기 학점을 보면서 자기 영어 점수를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도 많았을 거고 굉장히 우울해질 수도 있었겠죠. 다운되고 갑자기 근데 법대라니 그리고 미국을 가야 한다니 이런 결정들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미국에 가서도 한국인들하고 떨어져 지낸다 이런 결정을 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걸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영어 점수를 문제집을 통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실제 영어 회화가 잘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목표를 정하고 간다고 해도 주변에서 항상 응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야 1년 동안 영어 실력을 실제로 올리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 도서관에 가서 토익 점수라도 올려야 우리가 한국에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고 부모님한테 이런 큰 돈을 쓰준 부모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이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불안함에 용기 있게 뿌리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겁먹지 않고 우리가 길을 정했다면 그 길을 가는 거를 굉장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보다는 우리가 움츠러들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때 정했다면 그걸 과감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취업난의 시기에 있고 기성세대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억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취업률은 계속해서 안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기사에 나오는 게 최악의 취업난, 최악의 구직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이라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았다.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나만 그렇고 지금 우리 세대만 겪는 문제니까 기성세대들은 탓할 거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탓하는 마음만 가져봐야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드렸던 이야기대로 나의 강점과 약점,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남과 다른 길로 남들을 추월하려고 그런 길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즐기면서 내가 정한 그 목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와 생각을 이해해주는 회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쓸 건가에 대해서 담아볼 건데요. 이 매력적인 이력서도 결국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담기느냐,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쌓아간 것이 이력서에 반영되느냐,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내용들 제가 정리해놨다가 다음 영상 찍을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